이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 튜더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델 뺨치게 잘생긴 데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을 정도로 똑똑하며 게다가 세상을 보는 세계관마저 매우 훌륭하여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같은 남자로서 정말 짜증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니엘 튜더는 지난 2002년 같은 대학에 다니던 한국인 친구의 초청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려 이후 아예 한국에 정착해버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한국을 방문한 2002년은 바로 한국에서 월드컵이 있었던 해였고 그때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에서도 길이 남은 최고의 축제, 환상적인 응원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보여주었던 때입니다. 그 경이로운 모습을 본 외국인이라면 그게 누구든 간에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했을 그 에너지와 흥의 폭발을 경험한 후 난 죽을 때까지 이 나라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튜더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월드컵의 추억을 간직한 채 고국 영국으로 돌아갔다가 2년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증권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그토록 원하던 한국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MBA를 받은 후 2010년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한국 특파원이 되어 본격적으로 기자의 눈으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뉴시스의 김태은 문화 전문 기자와 진행한 심도 있는 인터뷰에서 자신은 한국에 대한 글을 쓸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사를 썼다고 밝혔는데 나는 한국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얕잡아 보려는 여타 다른 외신 기자들처럼 되고 싶지 않았다 라고 밝히며 그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존중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튜더는 2012년 미국 터틀 출판사에서 세계 근대 역사에서 미스테리로 분류될 정도로 불가능한 기적을 연속으로 이루어낸 한국의 성취와 아직도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들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의 근대사를 조명한 한국 불가능한 나라라는 책을 펴낸 바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조명을 받게 되었는데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튜더의 이야기 중 핵심만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한국은 너무도 대단하고 아름다운 나라인데 반해 중국과 일본에 비해 그 인지도가 매우 낮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매력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 책을 썼다.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책의 주제를 좁혔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의 비결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렇게 빨리 성장한 경제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비교해서 조명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직장 문화나 연애하는 방식 그리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따라가며 살펴보고 싶었다고 설명했으며 내 책의 내용은 95%가 긍정적인 내용이고 나머지 5%가 부정적인 내용인데 그 마지막 5%에서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한국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토록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어째서 그 성장의 크기만큼 행복의 크기는 나아지지 않은 것일까 하는 것이 나 자신이 이 책을 쓰며 알아내고 싶었던 핵심 주제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같은 궁금증이 듭니다. 분명 우리 한국은 비상식적인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필리핀을 무시해서 이런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60년대와 70년대 당시 세계의 경제 지도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최빈국으로 알고 있는 캄보디아에는 커다란 국제공항이 있었으며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미얀마 역시 아시아 최고의 관광지로 미래가 보장된 그런 국가였고 베트남 역시 전쟁이 터져 나라가 박살나기 전까지는 미래가 촉망되는 꿈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막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연이은 지옥에서 벗어나 간신히 국가의 생명력을 회복하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은 모두가 똑똑히 볼 수 있듯이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경제와 세계 5위권에 들 정도의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가진 군사력 그리고 이제는 외국의 원조를 받아 생활을 이어가던 국가에서 정반대로 변하여 세계 1위 제품과 브랜드를 셀 수도 없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면서 무엇보다 문화를 수출하는 세계 속 아이돌 같은 스타 국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50년 또는 4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며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일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50년 전 아직도 판자촌과 전쟁의 잔해들이 남아있던 그 한국이 앞으로 50년 후 이런 국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감히 아무도 우리 한국인들조차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엔 물론 한국인 특유의 뛰어난 머리와 짐승 같은 성실함 그리고 매일 서로 싸우다가도 국난이 닥치거나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마치 깨진 자석 조각들이 하나로 착 달라붙듯 단결하여 거의 만화 수준으로
해결하고 이루어내는 그런 미스테리한 과제 수행 능력 또한 당연히 한몫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이전 세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한국의 국가 경쟁력, 즉 경제가 북한에 비해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한 게 바로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부터입니다. 이때가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토대를 이루어낸 시기인데 당시 우리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이 불과 22,000원이었습니다. 대부분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일하던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그 22,000원 중 방값과 식비 그리고 교통비를 뺀 나머지 대략 10,000원 정도를 모아 매달 시골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냉장고와 에어컨이 잘 보급되지도 못했던 때였습니다.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 사무실에서 그리고 구로공단의 그 갑갑한 공장에서 거의 80% 이상이 여자였던 근로자들은 일요일 단 하루만 쉬고 주 6일 동안 매일 12시간 이상씩 재봉틀을 돌리고 수출용 TV를 조립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기 때문에 라보떼라는 말도 당시 구로공단에서 생겼을 정도로 모든 것이 열악했고 힘들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야간 학교를 다니며 공부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해외로 파견 나갔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팔 것이 없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파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대리전쟁을 치르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청룡부대, 맹호부대, 백마부대처럼 수많은 한국 병사들이 1964년부터 1973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대략 32만 명 정도가 전쟁터로 파견되었습니다. 그중 5,000명은 끝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10,000명이 넘는 병사들은 장애를 안고 귀국했습니다. 그 외 독일로 파견된 간호사들과 광부들의 희생도 전쟁터에서 희생한 우리 병사들 못지않습니다. 당시 파견 간호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모두가 하기 싫어하던 가장 힘든 일, 그러니까 시체를 처리하는 일이나 환자의 대소변을 처리하는 일, 피와 고름으로 범벅된 수건과 의료 장비들을 닦는 일 등이었는데 거기에 더해 독일 특유의 인종차별 또한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한국인 특유의 근성이 빛을 발합니다.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무엇보다 절대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며 독일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동받은 독일인들 역시 점차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동양의 가난한 나라에서 푼돈을 벌기 위해 타국에 와서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대놓고 깔보고 무시하던 그런 한국인들에 대해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파독 간호사들의 재계약률입니다. 너무도 모범적이었던 한국 간호사들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거의 전원이 독일의 요청으로 계약 연장을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일은 파독 광부들에게서도 일어납니다. 이후 독일에서는 한국에서 온 근로자들은 우선권을 줄 정도로 한국인들에 대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963년부터 77년까지 독일에 파견된 간호사 1,300명과 1000m 땅 밑에서 어둠과 답답함 그리고 배고픔과 싸우며 한국인의 성실함과 긍지를 세계에 알려준 8,300명의 파독 광부들의 이야기는 당시 조국 한국에서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더위와 싸워가며 마찬가지로 힘겹게 잘 버텨준 모든 한국인들의 희생이 우리가 당시에 국가적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었던 1등 공신들이었습니다. 다시 튜더의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가서 한국은 이토록 커다란 희생을 통해 그토록 원하던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음에도 왜 아직도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면 물론 그 해답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자면 이제는 습관처럼 되어버린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감, 어제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튜더의 이야기처럼 불가능한 성공을 이루어 놓고도 더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한국인들의 성향이 이미 행복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그 열매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가 없거나 소형차를 타면 행복할 수 없나요? 또 집이 좀 작거나 월세를 사는 게 행복과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 세상에는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적게 가졌음에도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남들에게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 쏟아붓는 그 모든 돈과 관심 그리고 노력을 실제로 자신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데 투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보다 높은 수준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반드시 몇 등이나 얼마 또는 몇 평처럼 숫자로 구분짓고 반드시 우열이 나뉘어져 누군가를 도태시켜야 하는 방법 말고 보다 개인적이고 또 덜 적대적인, 그래서 다른 이의 성공에 나도 내 성공처럼 쉽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성공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튜더는 지난 2013년에 앞으로 약 10년 정도 후에는 한국이 스위스나 독일 수준의 최고의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는데 요즘
요즘 돌아가는 것 보면 이 친구 짐 로저스 아저씨와 함께 점집 하나 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